북한 땅 밑 50m 남한을 향해 뚫린 비밀 땅굴이 있습니다. 이 땅굴을 설계한 북한 최고의 토목 기사는 당으로부터 훈장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땅굴이 무너져 내리면서 48명의 동료가 생매장되었고 당 간부들은 충격적인 명령을 내렸습니다. 과연 그 명령은 무엇이었고 이 기술자는 왜 자신이 평생 파온 바로 그 땅굴을 통해 목숨을 걸고 탈출해야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탈북민들의 진실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함경북도 청진시 수남구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동네는 무산 광산 근처라 어릴 적부터 석탄 냄새와 철광석 가루가 코끝에 배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광부셨어요. 매일 아침 일찍 갱도로 들어가시고 저녁 늦게 온몸에 검은 가루를 뒤집어 쓰고 돌아오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철수야, 너는 아버지처럼 막장에서 일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서 기술자가 되어라. 아버지께서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만 해도 우리 집은 그나마 형편이 괜찮은 편이었어요. 아버지가 모범 노동자로 뽑혀서 배급도 다른 집보다 조금 더 받았거든요. 그래도 쌀은 귀했습니다. 명절 때나 흰쌀밥을 먹을 수 있었고 평소엔 옥수수와 감자로 끼니를 때웠죠. 제가 중학교에 다닐 무렵 우리 학교에서는 매일 아침 김일성 수령님과 김정일 장군님, 초상화 앞에서 경례를 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외치면서요.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의심 같은 건 해본 적도 없었어요. 저는 수학을 좀 잘했습니다. 특히 도형이나 구조 계산 같은 걸 좋아했어요. 선생님께서 김철수 동무는 머리가 좋으니 기술자가 되면 조국의 큰 보탬이 되겠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아버지도 무척 기뻐하셨고요.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평양의 건설건재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지방 출신이 평양대학에 가는 건 하늘의 별 따기였는데 성적이 우수하고 아버지가 모범 노동자였던 덕분에 추천을 받았습니다. 가족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 철수가 출세했구나 하셨어요. 평양에서의 대학 생활은 정말 꿈 같았습니다. 청진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 평양에는 있었거든요. 전기가 하루 종일 들어오고 겨울에도 난방이 되고 상점에는 물건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물론 평양 주민들만 살 수 있는 것들이었지만요. 저는 토목 설계를 전공했습니다. 땅을 파고 구조물을 세우고 다리를 놓는 기술이었죠. 교수님들은 조국의 부흥을 위해서는 훌륭한 기술자가 필요하다고 늘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정말로 그렇게 믿었어요. 제 기술로 조국을 발전시키고 인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할 수 있다고요.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인민군 공병대에 배치되었습니다. 군대에서도 제 실력을 인정받았어요. 교량 설계며 땅굴 공사며 어떤 프로젝트든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몇 년 후에는 소자 계급까지 올랐고 특수 부대로 발탁되었습니다. 그즈음 저는 고향 처녀와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는 순박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곧 아들이 태어났고 몇 년 후에는 딸도 생겼습니다. 가족들은 평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집을 배정받았고 저는 한 달에 한두 번씩 집에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정말 훌륭한 기술자예요. 우리 아이들도 아빠를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아내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제가 하는 일이 조국을 위한 것이고 가족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요. 부대에서는 매주 사상교육이 있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 괴뢰들이 우리 조국을 노리고 있다. 우리는 언제든지 조국을 방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우리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어야 했습니다. 의심하는 건 곧 반당, 반혁명이었으니까요.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부대장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김철수 동무, 조국이 자네를 필요로 한다. 아주 중요한 임무인데 자네가 아니면 안 된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조국이 나를 필요로 한다니.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슨 임무입니까? 동무부대장? 1급 비밀 프로젝트다. 자세한 건 특수부대로 이동한 후에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은 분명히 해두겠다. 이 임무는 조국 통일의 위협을 앞당기는 아주 중요한 일이다. 조국 통일. 그 말에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동무부대장. 목숨을 다해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당시 저는 몰랐습니다. 그 임무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는 제가 평생을 바친 그 조국을 등지고 도망쳐야 할 날이 올 거라는 것을요. 하지만 그때 저는 그저 가슴이 벅찼습니다. 드디어 제 기술로 조국의 큰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아내와 아이들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운명의 프로젝트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특수부대로 이동한 다음 날, 저는 비밀 회의실로 안내되었습니다. 회의실에는 고위 당 간부들이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커다란 지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군사분계선이 그려진 남한과 북한의 경계선 지도였죠. 김철수 동무, 자네는 오늘부터 1호 프로젝트의 설계 책임자다. 이것은 조국 통일을 앞당길 역사적 임무다. 한 간부가 지도의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출발해 남한 땅까지 이어지는 지하 침투로를 건설할 것이다. 깊이는 지하 50m. 폭은 성인, 남자 2명이 나란히 걸을 수 있을 정도. 이 땅굴을 통해 우리 인민군 특수부대가 남한 깊숙이 침투할 수 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땅굴이라니, 남침을 위한 비밀 통로라니.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너무나 엄숙했고, 무엇보다 이것은 조국 통일을 위한 일이었으니까요. 당시 저는 정말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것이 조국을 위한 일이고, 통일을 앞당기는 성스러운 임무라고요. 이 프로젝트는 1급 비밀이다. 가족에게도, 동료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된다. 만약 비밀이 새어나간다면 그것은 곧 반역 행위로 간주될 것이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동무 간부. 비밀을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땅굴 설계에 착수했습니다. 지질, 조사부터 시작했어요. 어떤 안반층을 뚫어야 하는지, 어디가 약한 곳인지, 보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 평생의 기술과 지식을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그저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공사 현장에는 수백 명의 병사들이 투입되었습니다. 대부분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었죠. 그들은 하루에 16시간씩 일했습니다. 지하 50m, 해가 뜨는지 지는지도 모르는 캄캄한 땅 속에서요. 동무 설계사, 우리 언제쯤 이 일이 끝납니까? 부모님께서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휴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한 병사가 제게 물었습니다. 22쯤 돼 보이는 청년이었어요. 눈빛이 참 맑았습니다. 글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 상부의 건의는 해보겠네. 하지만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투입된 병사들은 함부로 외출도, 휴가도 갈 수 없다는 것을요. 비밀 유지 때문이었죠. 그 청년은 결국 부모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석 달 후, 고향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왔지만 부대에서는 휴가를 내주지 않았어요. 그날 밤, 막사에서 그 청년이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저도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 아버지였으니까요. 만약 제 아들이 저 청년처럼 어머니의 임종도 보지 못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생각했습니다.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병사들은 쓰러져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어요. 영양 상태도 좋지 않았습니다. 배급되는 식량이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간부들은 혁명 정신으로 이겨내라고만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안전이었습니다. 제가 설계도를 그릴 때마다 상부에서는 공기를 단축하라고 압박했어요. 김철수 동무, 이렇게 느리면 안 된다. 속도를 2배로 올려라. 하지만 동무 간부, 안반 상태가 좋지 않아서 천천히 진행해야 합니다.
안전을 위해서라도. 안전. 조국 통일이 코앞에 다가왔는데 안전 타령이나 하고 있나? 명령을 따르지 못하겠다는 건가?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명령 불복종은 곧 숙청을 의미했으니까요. 그렇게 공사는 무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보강도 없이, 충분한 검사도 없이요. 저는 밤마다 설계도를 들여다보며 걱정했습니다.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제 걱정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2012년 11월 초순이었습니다. 날씨가 제법 추운 날이었어요. 저는 지상 사무실에서 다음 구간 설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땅이 흔들렸습니다. 뭐야? 지진인가?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땅굴 입구 쪽에서 병사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어나오고 있었어요. 무너졌습니다. 땅굴이 무너졌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헬멧을 쓰고 땅굴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캄캄한 통로를 따라 달려갔죠. 그리고 무너진 현장을 봤습니다. 천장이 무너져 내리면서 수십 톤의 흙과 바위가 통로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 뒤편에 48명의 병사들이 갇혀 있었어요. 누가 없나? 삽 가져와, 어서. 저는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병사들과 함께 맨손으로 돌을 치우기 시작했죠. 손에서 피가 났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갇힌 병사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어머니, 어머니.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 설계로, 제 손으로 만든 땅굴이 이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멈춰. 다들 손 떼. 당 간부들이 도착한 것입니다. 그들의 다음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구조는 중단한다. 이대로 매몰시켜라. 비밀이 새어나가선 안 된다. 뭐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직 살아있습니다. 구조하면 살릴 수 있습니다. 명령이다. 이대로 매몰하라. 이것은 당의 결정이다. 그 순간 안에서 비명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제발, 제발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것이 과연 조국을 위한 일인가? 이것이 정말 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임무인가? 그날 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의 명령에 따라 48명의 병사들은 살아있는 채로 땅 속에 묻혔습니다. 그들의 비명소리가 점점 작아지다가 결국 들리지 않게 되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조국을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목숨을 파리 목숨만도 못하게 여기는 악마 같은 체제의 범죄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예전의 김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들의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살려주세요, 어머니. 그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죠. 땅 속에 갇힌 채 손을 뻗어 저를 향해 비명을 지르는 병사들의 모습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동무 설계사, 괜찮습니까? 안색이 좋지 않은데.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말할 수도 없었어요. 이것은 1급 비밀이었고 그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무게였으니까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사고가 난 지 일주일 후 당에서는 성대한 포상식을 열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땅굴 프로젝트 관계자들에게 훈장을 수여한다는 것이었죠. 동무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1호 땅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김철수 동무는 탁월한 설계 능력으로 조국 통일의 위협에 크게 이바지했다. 간부가 제 가슴에 훈장을 달아주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모두들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훈장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광의 무게가 아니었어요. 48명의 목숨, 그들의 죽음을 묻어버린 대가로 받는 핏빛 훈장이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훈장을 보여줬을 때 아내는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여보, 정말 대단해요. 우리 아이들도 얼마나 자랑스러워할까요? 아빠가 조국으로부터 훈장을 받았다고 말해줘야겠어요. 아들과 딸도 저를 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받은 이 훈장의 진실을 가족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더러운 훈장인지, 얼마나 많은 피와 눈물 위에 세워진 거짓인지요. 아빠가, 자랑스러운 아빠가 될게. 겨우 그렇게 말했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는 계속되었습니다. 매몰 사고는 없었던 일이 되었어요. 새로운 병사들이 투입되었고, 그들은 일주일 전 그 자리에서 48명이 죽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설계도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일에 몰두할 수가 없었어요. 연필을 잡을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선 하나하나가, 이 계산 하나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상부에서 또다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공사 속도를 더 올려라. 내년까지 땅굴을 완성해야 한다. 동무 간부, 그건 불가능합니다. 지질 상태가 불안정해서 천천히 진행해야. 김철수 동무, 자네는 훈장까지 받은 모범 기술자 아닌가? 혁명 정신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 아니면 당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건가?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말하면 저도 숙청당할 것이 뻔했으니까요. 공사는 더욱 무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병사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어요.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면서 하루에 18시간씩 일했습니다. 동무 설계사, 저 오늘 너무 어지럽습니다. 잠깐 쉴 수 없을까요? 한 병사가 비틀거리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였어요. 조금만 쉬게. 내가 간부님께. 그러나 그 병사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써줬습니다. 영양실조와 과로였죠. 의무대로 옮겨줬지만 제대로 된 약도, 음식도 없었습니다. 혁명 정신으로 이겨내라는 말만 되풀이될 뿐이었어요. 일주일 후, 그 병사는 죽었습니다. 24이었습니다. 고향에는 늙은 어머니가 계셨다고 했어요. 장례식도 제대로 치러지지 않았습니다. 비밀 유지를 위해 그냥 부대 뒷산에 조용히 묻혔죠. 유골조차 고향으로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탈출을 생각했습니다. 이곳을 떠나야 한다. 이 지옥에서 벗어나야 한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내와 아들, 딸을 두고 어떻게 갈 수 있단 말인가? 게다가 저는 1급 비밀을 다루는 기술자였어요. 제가 사라진다면 당국은 미친 듯이 저를 찾아 나설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조금씩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땅굴의 구조를 머릿속에 새겼어요. 혹시 모를 비상 통로의 위치도 확인했습니다. 중국 쪽 브로커들의 연락처를 몰래 알아냈죠.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돌아갔을 때였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여보, 우리 딸이, 왜? 무슨 일이야? 학교에서 열이 나서 쓰러졌대요. 병원에 데려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약이 없다고, 중국산 약을 구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비싼지. 저는 그날 밤 제 훈장을 팔았습니다. 장마당에서 몰래요. 조국이 준 훈장을, 48명의 목숨 위에 세워진 그 훈장을 팔아서 딸아이의 약을 샀습니다. 훈장을 넘기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구나. 훈장보다 약 한 봉지가 더 소중한 나라. 충성보다 생존이 더 절박한 땅. 그리고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훈장을 판 사실이 강국에 알려진 것입니다. 누군가 밀고를 한 거죠. 며칠 후, 보위부 요원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김철수 동무, 당신이 훈장을 팔았다는 제보가 들어왔소. 이것은 반당, 반혁명 행위요. 해명하시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동무들, 그게 딸아이가 아파서. 변명은 필요 없소. 당신은 1급 비밀을 다루는 기술자요. 그런 사람이 훈장을 판다는 것은 체제에 대한 불만이 있다는 증거 아니겠소?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한 달간의 사상 교육을 받았습니다. 매일 자아 비판을 해야 했고, 매일 밤 혁명 노래를 불러야 했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게 했습니다. 정신을 흐리게 만들어서 저항할 의지조차 꺾어버리려는 것이었죠. 그 한 달 동안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살 수 없다. 이대로 있다가는 나도, 가족도 모두 죽는다.
사상교육을 마치고 다시 땅굴 현장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목숨을 걸고라도 이 지옥을 탈출하겠다고요. 제가 평생을 바쳐 판 바로 그 땅굴을 통해서요. 사상교육을 마친 후 저는 표면적으로는 모범적인 기술자로 돌아왔습니다. 동무 설계사, 사상교육을 받고 오시더니 더욱 투철해지신 것 같습니다. 간부들은 만족스러워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동무 간부, 제 잘못을 깊이 반성했습니다. 앞으로는 오직 당과 조국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탈출 계획이 시작되고 있었으니까요. 문제는 어떻게 빠져나가느냐였습니다. 저는 1급 비밀을 다루는 기술자였어요. 감시가 철저했죠. 부대를 나설 때도, 집에 갈 때도 항상 누군가가 저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한 가지 큰 이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땅굴의 설계자였어요. 이 땅굴의 구석구석, 모든 통로와 우회로, 비밀 출구까지 제 손으로 직접 설계했습니다. 공식 도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비밀 통로도 있었어요. 땅굴을 설계할 때 저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몇 개의 비상탈출로를 만들어뒀습니다. 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오직 저만 아는 통로였죠. 당시에는 단지 안전을 위한 것이었어요. 혹시 갱도가 막히거나 사고가 나면 빠져나갈 수 있도록요. 그런데 지금 그 통로가 제 탈출로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밤마다 저는 설계도를 들여다봤습니다. 물론 공식 도면이 아니라 제 기억 속의 도면이었죠. 어디로 들어가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추격조가 올 때 어디로 숨고 어떻게 따돌릴 수 있는지. 땅굴은 미로였습니다. 수십 개의 갈림길과 막다른 길, 함정 같은 구조들. 제가 직접 설계해서 저는 알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쉽게 길을 찾지 못할 거예요. 그래, 이 길로 간다. 내가 판 땅굴이 내 탈출로가 되는 거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가족이었어요. 어느 날 밤, 집에 돌아갔을 때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아이들은 자고 있었고 방에는 저와 아내만 있었어요. 여보, 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아내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나를 믿나?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믿죠.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말했습니다. 나 떠나려고 해.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요? 떠난다니. 그게 무슨. 이곳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우리 가족도, 나도 모두 죽게 돼. 나는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렸어. 당국이 언젠가는 날 없앨 거야.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안 돼요. 당신이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연좌제. 연좌제 아세요? 우리 아이들이.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탈북하면 남은 가족들이 어떤 고통을 받을지. 수용소로 끌려가거나 최소한 감시 대상이 될 거예요. 아이들의 미래도 망가질 것이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당신과 아이들은 모르는 척해야 해. 내가 그냥 실종된 거야. 당신들은 나를 배신자라고 비난해. 그래야 당신들이 살 수 있어. 여보, 아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아이들이 깨지 않게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 죽어. 내가 살아서 남한에 가면 언젠가는 당신들도 데려올 방법을 찾을 거야.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줘. 사실 그것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라도 주고 싶었어요. 아내는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당신이 그렇게 결심했다면. 하지만 제발 살아남아요.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니까. 그날 밤, 저는 자고 있는 아들과 딸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르는 얼굴들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평생 다시 보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빠가 너희를 버리는 게 아니야. 너희를 살리기 위해 떠나는 거야. 가슴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돈을 모았어요.
중국에서 브로커를 만나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장마당에서 몰래 물건을 팔고 부대에서 받는 배급의 일부를 팔아서 조금씩 모았죠. 중국 쪽 연락처도 확보했습니다. 같은 부대에 있던 한 병사가 중국 조선족과 친척 관계였어요. 그를 통해 조심스럽게 정보를 얻었습니다. 동무 설계사, 혹시 중국으로 물건을 밀수하는 루트를 아십니까? 왜 그런 걸 물어보나? 아, 그냥 제 사촌이 중국에 있어서요. 연락이라도 할 수 있을까 해서요. 그렇게 조금씩 아주 조심스럽게 정보를 모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었어요. 언제 떠나야 할까? 너무 일찍 떠나면 준비가 부족하고 너무 늦으면 당국에 들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회가 왔습니다. 상부에서 땅굴 일부 구간의 보강 공사를 지시했어요. 저는 그 구간의 점검, 책임자로 지정되었습니다. 밤늦게까지 혼자서 땅굴 안을 돌아다닐 수 있는 핑계가 생긴 거죠. 이때다. 2015년 4월 12일. 저는 그날을 탈출로 정했습니다. 전날 밤, 마지막으로 집에 들렀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며 한참을 서 있었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가슴속으로 수없이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똑같이 부대로 출근했습니다. 누구도 제가 그날 밤 사라질 거라는 걸 눈치채지 못했어요. 오후가 되자 저는 점검 도구를 챙기고 땅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동무 설계사, 점검 나가십니까? 입구에 보초가 물었습니다. 그래, 오늘 좀 늦어질 것 같네. 보강이 필요한 구간이 많아서. 알겠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캄캄한 땅굴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헬멧에 랜턴이 어둠을 밝혔어요. 익숙한 통로였습니다. 제가 설계하고, 제가 감독하고, 48명의 동료들이 목숨을 잃었던 바로 그 땅굴. 이제 이 땅굴이 제 탈출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시작이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 그렇게 저는 어둠 속으로 자유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평생을 바쳐 판 땅굴이 이제는 제 목숨을 살릴 유일한 길이 되었습니다. 땅굴 안은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헬멧에 달린 작은 랜턴만이 앞을 비췄어요. 지하 50m, 햇빛이 한 줄기도 들어오지 않는 곳, 숨소리만 울려 퍼지는 고요한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서두르면 안 됐어요. 혹시라도 누군가 의심할 수 있었으니까요. 표면적으로는 그냥 점검 작업을 하는 기술자일 뿐이었습니다. 첫 번째 갈림길에 도착했습니다. 왼쪽은 공식 작업 구역으로 이어지는 길, 오른쪽은 폐쇄된 구역으로 가는 길이었죠. 저는 주저없이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폐쇄 구역 입구에는 출입금지라는 팻말이 걸려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설계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을 통해 제가 만든 비밀 통로로 갈 수 있었죠. 입구의 철문을 열었습니다. 녹슨 경첩에서 삐걱 소리가 났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누가 들었을까? 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이곳은 모두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곳이었으니까요.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시작이었어요. 통로는 점점 좁아졌습니다. 허리를 굽혀야 할 정도로요. 벽에서는 물이 스며 나왔고 발밑은 진흙투성이었습니다. 설계할 때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무도 이곳을 자세히 조사하지 않도록요. 한참을 기어가자 작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여기가 제가 만든 비밀 창고였어요. 설계도에는 없는 공간이었죠. 이곳에 미리 숨겨둔 것들이 있었습니다. 물, 간단한 식량, 손전등, 그리고 민간인 옷. 군복을 벗고 민간인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인민군 소자가 아니었어요. 그냥 도망치는 탈북자였습니다. 배낭에 물과 식량을 챙기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소리가 들렸어요. 김철수, 동무, 김철수, 동무.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벌써 들킨 걸까? 저는 랜턴을 끄고 어둠 속에 숨었습니다. 숨소리를 죽였어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상하네. 분명 이쪽으로 왔을 텐데. 보초였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 돌아오지 않자 찾으러 온 거죠. 발소리가 철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출입 금지 구역. 설마 여기로? 손잡이를 잡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릴 것 같았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돌멩이를 꺼내 반대편으로 던졌습니다. 탁! 돌멩이가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어요. 저쪽인가? 보초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곧 수색대가 투입될 것이 분명했어요. 저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빨리요. 제 기억을 믿고 어둠 속을 헤쳐나갔습니다. 왼쪽으로 세 번째 갈림길. 거기서 오른쪽. 바닥에 표시해둔 작은 화살표를 따라 수없이 연습했던 길이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 공기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신선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출구가 가까워진 거죠. 드디어 작은 구멍이 보였습니다. 제가 비상구로 만들어 놓은 곳이었어요. 겨우 한 사람이 기어 나갈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밖을 내다봤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얼마 만에 보는 하늘인가.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었어요. 여기는 아직 북한 땅이었고 두만강까지는 50km나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구멍을 빠져나왔습니다. 주변을 살폈어요.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기는 민간인 통제 구역이었지만 워낙 외진 곳이라 순찰도 뜸했죠. 나침반을 꺼내 방향을 확인했습니다. 북동쪽 두만강 방향이었어요. 걷기 시작했습니다. 산길을 따라 인적이 드문 곳으로만요. 낮에는 숨고 밤에만 움직였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드디어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강물 소리가 들렸어요. 콸콸 흐르는 물소리. 자유와 저를 가로막는 마지막 장벽이었습니다. 강변에 숨어서 상황을 살폈습니다. 강 건너편이 중국이었어요. 그곳에 가면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경 경비대가 있었어요. 총을 든 병사들이 순찰을 돌고 있었죠. 밤이 깊어지길 기다렸습니다. 11시, 12시, 새벽 1시. 순찰 간격을 계산했어요. 대략 30분마다 순찰대가 지나갔습니다. 새벽 2시, 순찰대가 막 지나갔습니다. 다음 순찰까지 30분. 그 시간 안에 강을 건너야 했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물이 차갑습니다. 4월인데도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이를 악물고 헤엄쳤습니다. 배낭이 무거웠지만 버릴 수 없었어요. 그 안에 제 남은 돈이 다 들어 있었으니까요. 강물이 세게 흘렀습니다. 몸이 떠내려갔어요. 있는 힘을 다해 헤엄쳤습니다.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였습니다. 거기 누구냐?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손전등 불빛이 저를 비췄습니다. 국경 경비대였어요. 멈춰라. 멈추지 않으면 쏜다.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탕, 탕. 총알이 물 위를 스쳤어요. 귀 옆을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포에 질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멈추면 죽는 거였으니까요. 저는 미친 듯이 헤엄쳤습니다. 팔이 끊어질 것 같았고 다리가 경련을 일으켰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쏴! 쏴라! 총소리가 계속 울렸습니다. 물보라가 튀었어요. 한 발이 제 어깨를 스쳤습니다. 따끔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마침내 반대편 강둑에 손이 닿았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몸을 끌어올렸어요. 진흙투성이가 된 채로 강둑에 써줬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건너편에서 손전등 불빛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강을 건널 수 없었습니다. 여기는 중국 땅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자리에 엎드려 한참을 울었습니다. 해냈다. 해냈어. 평생을 바쳐 판 땅굴을 뚫고 목숨을 건 강을 건너 마침내 이곳에 왔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어깨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총에 맞은 것이었죠. 심하지는 않았지만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중국 조선족 마을을 찾아야 했어요. 그곳에서 브로커를 만나야 했습니다. 강을 건넜지만 아직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시련은 지금부터였어요. 하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저는 살아남았으니까요. 더 이상 그 지옥 같은 땅굴 속에 있지 않았으니까요. 비틀거리는 다리로 저는 어둠 속을 걸어갔습니다. 자유를 향해서요.
중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 저는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어요. 강둑에서 일어나 걷기 시작했는데 머리가 어지러질했습니다. 어깨에서 흐르는 피가 옷을 적셨어요. 총상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새벽 4시쯤 작은 마을이 보였습니다. 조선족 마을이었어요.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간판에 한글이 섞여 있었죠. 저는 비틀거리며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한 집 문을 두드렸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대로는 죽을 것 같았으니까요. 누구세요? 문이 조금 열리더니 50대쯤 돼 보이는 아주머니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저를 보자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제발, 도와주세요. 저, 북에서 왔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그 자리에 써뒀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낯선 방 안이었습니다. 어깨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옆에 그 아주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정신 드셨어요? 총상이 심하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응급 처치를 좀 했는데 병원은 못 가요. 신분증이 없으니까.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죽을 뻔한 제게 손을 내밀어준 사람들이었어요. 아주머니가 미역국을 가져왔습니다. 드세요. 많이 약해져 계실 거예요. 뜨거운 국물을 마시는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같은 핏줄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말투도, 음식도 모두 고향 같았습니다. 여기서 며칠 쉬다 가세요. 그런데 올해는 못 계셔요. 요즘 단속이 심해서. 아주머니의 설명을 들으니 중국 공안이 탈북자를 잡으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수용소행이나 총살이었죠. 조심하셔야 해요. 공안들이 요즘 마을을 자주 돌아다녀요. 북한 공작원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북한 공작원. 그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1급 비밀을 다루던 기술자였어요. 땅굴의 위치와 구조를 모두 알고 있었죠. 북한 당국이 저를 그냥 놔둘 리 없었습니다. 분명 추적조를 보냈을 거예요. 사흘 후, 저는 그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더 이상 그분들께 피해를 줄 수 없었어요. 브로커를 만나셔야 할 거예요. 한국까지 가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500만 원은 있어야 한다던데. 500만 원. 제가 가진 돈은 100만 원 정도였습니다. 턱없이 부족했어요. 일단 일을 하면서 돈을 모으셔야 할 거예요. 조선족 친척이 하는 식당이 있는데 거기 가보세요. 아주머니가 적어준 주소를 들고 저는 다음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의 삶은 지옥이었습니다.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하루에 14시간씩 일했지만 월급은 고작 20만 원이었습니다. 신분증이 없으니 최저임금도 받을 수 없었죠. 밥은 남은 음식으로 때웠습니다. 잠은 주방 창고에서 잤어요. 좁고 더러운 곳이었지만 감사했습니다. 적어도 잘 곳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가장 힘든 건 두려움이었습니다. 야, 조선족 맞아? 말투가 좀 이상한데? 손님 중 하나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네, 저 연변에서 왔습니다. 거짓말을 할 때마다 식은땀이 흘렀어요. 들킬까봐, 신고당할까 봐 항상 불안했습니다. 어느 날 식당 주인이 급하게 저를 불렀습니다. 야, 철수야, 빨리 나와봐. 무슨 일인가 싶어 밖으로 나갔는데 경찰차가 서 있었어요. 공안이었습니다. 여기 불법 체류자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아닙니다. 우리 식당 직원들은 다 신분증이 있어요. 주인이 거짓말을 해줬습니다. 제 앞을 막아서면서요. 그래? 그럼 다들 신분증 보여봐. 다른 직원들이 신분증을 꺼냈어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신분증이 없었으니까요. 그때 주방장이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얘는 오늘 감기 걸려서 일찍 퇴근했어요. 내일 출근하면 보여드릴게요. 공안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다음에 확인하러 올 테니까 신분증 준비해놔. 경찰차가 떠난 후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철수야, 넌 여기 더 있으면 안 되겠다. 공안들이 문독을 들이기 시작했어. 다른 곳으로 가야 해. 그날 밤 저는 짐을 쌌습니다. 몇 달 일한 대가로 받은 돈은 80만 원.
여전히 브로커 비용에는 한참 부족했어요. 다음 도시로, 또 다음 도시로 옮겨 다녔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도 했어요. 공장에서 야간 작업도 했죠. 신분을 숨기며 언제 잡힐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식당에서 일하던 조선족 청년이 조용히 말을 걸어왔습니다. 형, 탈북자죠? 깜짝 놀라 그를 쳐다봤어요. 아니, 나는 괜찮아요. 저도 도와줄 사람 있어요. 목사님인데 탈북자들 한국 가는 거 도와주세요. 그 청년 덕분에 저는 한국인 선교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낡은 교회 지하실에서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50대쯤 돼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힘드셨죠? 여기까지 오시느라. 따뜻한 말씀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중국에 온 지 8개월 만에 처음으로 마음 놓고 울 수 있었어요. 한국 가고 싶으시죠?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길이 험합니다. 라오스, 태국을 거쳐야 해요. 그리고 돈이 좀 필요합니다. 얼마나 필요합니까? 400만 원 정도요. 지금 얼마나 있으세요? 제가 가진 돈을 세어봤습니다. 300만 원이었어요. 100만 원이 부족했죠. 우선 이걸로 시작합시다. 부족한 돈은 제가 먼저 대줄게요. 나중에 한국 가서 갚으세요. 정말, 정말입니까? 선교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같은 민족 아닙니까? 서로 도와야죠. 그날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봤습니다. 진짜 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출발 이틀 전 끔찍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철수 씨, 조심하세요. 북한 공작원들이 이 지역을 뒤지고 있대요. 땅굴 설계자를 찾는다는 소문이 있어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찾고 있었어요. 제가 어디 있는지 알아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빨리 떠나야 합니다. 지금 당장요. 선교사님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저는 다시 짐을 쌌습니다. 중국에서의 악몽 같은 8개월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여정이 남았어요. 라오스, 태국을 거쳐 한국으로 가는 길. 위험하고 험난한 길이지만 저는 갈 것입니다.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살아남아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북쪽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아이들아, 아빠는 살아있어. 조금만 기다려. 꼭 다시 만나자. 가슴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저는 남쪽을 향해 떠났습니다. 한국을 향해서요. 중국을 떠나던 날, 저는 다른 탈북자 4명과 함께 트럭에 올랐습니다. 20대 초반의 여성 2, 30대 남성, 그리고 60이 넘어 보이는 할머니 한 분. 모두들 지쳐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살아 있었습니다. 살고 싶다는, 자유를 얻고 싶다는 간절함이 느껴졌죠. 다들 여권 챙기셨죠? 중국 위조 여권이에요.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선교사님이 나눠준 여권에는 제 사진과 가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리청산. 이제 저는 김철수가 아니었습니다. 트럭은 밤새 달렸습니다. 좁은 공간에 5명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덜컹거릴 때마다 온몸이 아팠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저씨는 어디서 오셨어요? 젊은 여성 중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함경북도요. 당신은? 저는 해산이요. 어머니랑 같이 왔는데 중국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병원도 못 가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슬픔을 안고 있었어요. 이틀 후, 우리는 라오스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위험합니다. 라오스 경찰들이 뇌물을 받기는 하지만 가끔 배신하기도 해요. 조심하세요. 브로커가 경고했습니다. 국경 검문소에 도착했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경찰이 여권을 하나씩 검사했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여권. 경찰에게 위조 여권을 건넸어요. 그가 여권을 펼쳐들고 제 얼굴과 비교했습니다.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어요. 중국인? 네. 네. 왜 라오스 가는가? 관광. 관광입니다. 경찰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그때 브로커가 슬쩍 봉투를 건넸습니다. 경찰이 받아서 주머니에 넣더니 여권에 도장을 찍었어요. 가도 좋다.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뒤에 있던 할머니가 문제였어요. 이 사람 얼굴이 여권 사진이랑 너무 다른데? 경찰이 의심했습니다. 할머니는 중국에서 고생하느라 많이 늙으셨거든요. 여권 사진보다 10살은 더 들어 보였어요. 아닙니다. 제 어머니예요. 그냥 화장을 안 해서. 브로커가 변명했지만 경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이 사람은 통과 못해. 제발요. 조금만 봐주세요.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경찰은 완강했습니다. 결국 브로커가 더 많은 돈을 건네야 했어요. 라오스에 들어간 후 우리는 작은 버스를 타고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비포장 산길을 몇 시간이고 달렸어요. 차 안은 더웠고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밤에는 작은 여관에서 잤습니다. 5명이 한 방에 모여서요. 샤워도 제대로 못했고 밥도 부실했어요. 하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중국에서의 생활보다는 나았으니까요. 아저씨, 한국 가면 뭐 하고 싶으세요? 젊은 여성이 물었습니다. 글쎄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가족들이랑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저는 학교 가고 싶어요. 배우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우리는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각자의 꿈, 희망, 두려움 같은 처지의 사람들끼리 위로가 됐어요. 일주일 후 태국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태국 경찰은 라오스보다 엄격해요. 브로커의 말대로 태국 국경 검문은 까다로웠습니다. 짐을 다 열어보고 신체 검사도 했어요. 당신 팔에 뭐야? 경찰이 제 어깨의 흉터를 보고 물었습니다. 총상 흉터였죠. 아, 어릴 때 사고로. 수상한데? 잠깐 이리 와봐. 경찰이 저를 따로 데려갔습니다. 작은 방으로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신분증 다시 보자. 여권도. 저는 떨리는 손으로 위조 여권을 건넸습니다. 경찰이 컴퓨터로 무언가를 조회하기 시작했어요. 끝났다. 들켰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브로커가 들어왔어요. 경찰님, 잠깐만요. 브로커가 경찰과 뭔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건넸죠. 경찰의 표정이 누그러졌어요. 좋아. 가도 돼. 간발의 차이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태국에 들어온 후 우리는 방콕으로 향했습니다. 큰 도시였어요. 높은 빌딩들과 수많은 차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었습니다. 이제 한국 대사관에 가야 합니다. 거기서 난민 신청을 하면 한국으로 갈 수 있어요. 드디어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하지만 대사관 앞에 도착했을 때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태국 경찰이 대사관 주변을 지키고 있었어요. 불법 입국자들을 단속하는 중이었죠. 어떻게 하죠? 저렇게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데. 우리는 근처 골목에 숨어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밤이 되면 경비가 느슨해집니다. 그때 뛰어들어가야 해요. 브로커의 말대로 우리는 밤까지 기다렸습니다. 밤 10시. 경찰들이 교대하는 틈을 노렸어요. 지금이다. 뛰어. 우리 5명은 미친 듯이 대사관을 향해 달렸습니다. 경찰들이 소리쳤어요. 멈춰라.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끝이었으니까요. 대사관 정문이 보였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도와주세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제가 한국어로 소리쳤습니다. 대사관 경비가 우리를 봤어요. 경찰이 제 옷깃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경비에게 손을 뻗었어요. 제발, 제발요. 그 순간 경비가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를 안으로 끌어당겼죠. 들어오세요, 빨리. 5명 모두 대사관 안으로 굴러 들어갔습니다. 경찰들은 더 이상 따라올 수 없었어요. 대사관 안은 한국 땅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해냈다. 정말 해냈어. 중국을 떠난 지 한 달. 북한을 떠난 지 1년. 마침내 저는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다가와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북한에서 왔습니다. 함경북도에서요. 알겠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곧 한국으로 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긴장이 풀리면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1년간의 악몽 같은 여정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이제 진짜 자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집으로, 고향으로, 가족이 있는 곳으로는 갈 수 없지만 적어도 살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대사관 숙소에서 처음으로 편히 잠들었습니다. 북한도, 중국도, 누구도 저를 잡으러 올 수 없는 곳에서요. 꿈속에서 아내와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꼭 너희를 데려올게. 가슴속으로 약속했습니다. 2016년 5월, 저는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의 그 느낌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환한 조명, 깨끗한 공기, 그리고 아무도 저를 의심하지 않는다는 안도감. 북한을 떠난 지 1년 만이었어요. 이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환영합니다. 공항에서 만난 통일부 직원의 말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그 말이 얼마나 소중하게 들리던지요. 먼저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탈북자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교육시설이었어요. 석 달간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신기했습니다. 식당에 가면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었어요. 쌀밥도, 고기도, 과일도. 북한에서는 명절에나 먹던 것들이 매일 나왔습니다.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다 먹어도 됩니까? 식당 아주머니께 물었더니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당연하죠. 많이 드세요. 밤에 불을 켜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전기를 아껴야 했는데요. 여기서는 24시간 전기가 들어왔어요. 처음 며칠은 불을 켜놓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하면서요. 가장 놀란 건 인터넷이었습니다. 김철수 씨, 여기서는 인터넷으로 뭐든지 검색할 수 있어요. 북한 소식도 볼 수 있고요. 상담 선생님이 컴퓨터를 가르쳐 주셨어요. 처음엔 마우스 쓰는 것도 어색했습니다. 조심스럽게 검색창에 1호 땅굴이라고 쳤습니다.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DMZ 인근 1호 땅굴 발견. 남치명으로 추정. 땅굴 내부에서 수십 구의 유골 발견. 손이 떨렸습니다. 48명. 제가 묻었던 그 동료들이었어요. 그들이 발견된 것입니다. 기사를 읽으면서 울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어요. 김철수 씨, 괜찮으세요?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원에서 석 달을 보내고 저는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작은 원룸을 지원해줬어요. 서울 외곽의 허름한 건물이었지만 제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제 집이었으니까요. 제 이름으로 된, 아무도 빼앗지 않을 공간이었어요. 처음 혼자 마트에 갔을 때가 기억납니다. 선반 가득 쌓인 물건들을 보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라면만 해도 수십 가지였습니다. 우유도, 빵도, 과자도. 선택할 게 너무 많았죠. 손님, 뭐 찾으세요? 점원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아, 아니요.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말을 잇지 못했어요. 북한에서는 있는 물건이나 사는 거였는데 여기서는 고를 수 있었으니까요. 일자리를 구해야 했습니다. 제 전공은 토목 설계였지만 나만의 기술과는 너무 달랐어요. 컴퓨터 프로그램도 다 달랐고 용어도 낯설었죠. 경력이 있으시면 좋긴 한데 한국 자격증은 없으시죠? 면접 볼 때마다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북한의 경력은 여기서 인정받지 못했어요. 결국 작은 건설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현장 관리 보조였어요. 제가 북한에서 설계 책임자였던 것에 비하면 낮은 자리였지만 감사했습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것, 돈을 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요. 현장에서는 말투 때문에 종종 놀림을 받았습니다. 아, 이 양반 말투 좀 들어봐. 동물에, 여기 남한인데? 젊은 직원들이 웃었어요. 처음엔 서러웠습니다. 하지만 이해했어요. 그들에겐 그냥 재미있는 거였겠죠. 미안합니다. 제가 아직 적응을 못해서요. 아, 미안해요. 형님, 아기는 없었어요. 나중에는 그들도 친해졌습니다. 점심때 같이 밥 먹고 퇴근 후 가끔 소주도 마셨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저에겐 꿈 같았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저는 탈북자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났어요. 모두들 각자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가족을 두고 온 사람,
중국에서 고생한 사람, 적응이 어려운 사람. 저는 북한에서 땅굴을 설계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제 이야기를 꺼냈어요. 처음이었어요. 누군가에게 진실을 말하는 게. 땅굴이 무너져 48명이 죽었는데 당국은 그들을 살린 채로 묻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도 그들의 얼굴이 보입니다. 밤마다 악몽을 꿉니다. 제가 그들을 죽인 겁니다. 제 설계로, 제 땅굴로. 한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 체제가 나쁜 거지. 당신도 피해자예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1년 넘게 혼자 짊어진 죄책감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이 나아졌습니다. 2018년, 저는 남한 여성과 재혼했습니다. 회사 동료의 소개로 만난 분이었어요. 제 과거를 다 이야기했는데도 그녀는 이해해줬습니다.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이제 여기 있잖아요.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결혼하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딸이었어요. 아기를 처음 안았을 때 북에 둔 딸이 생각났습니다. 지금쯤 20살이 넘었겠죠. 결혼했을까? 건강할까? 항상 궁금했어요. 2020년, 저는 통일부에 편지를 썼습니다. 북한에 있는 제 가족을 만날 수 있을까요? 답장은 냉정했어요.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북한 당국이 탈북자 가족에 대한 연락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답이었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통일이 되면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지금은 2026년입니다. 한국에 온 지 10년이 되어갑니다. 저는 지금 작은 건설 회사에서 현장 소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북한 자격증은 인정받지 못했지만 10년간의 경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말에는 아내, 딸과 함께 공원에 갑니다. 평범한 가족이에요. 아이스크림 먹고, 그네 타고, 웃고 떠드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삶입니다. 가끔 DMZ 근처를 지나갈 때가 있어요. 북쪽이 보이는 곳이죠. 그럴 때마다 생각합니다. 여보, 아이들아, 아빠는 여기 있어. 살아있어. 건강해. 언젠가 만날 수 있기를. 그리고 땅속에 묻힌 48명의 동료들도 생각합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살아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그 체제가 얼마나 잔인한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말이죠. 제가 평생을 바쳐 판 땅굴은 침략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의 무덤이었고, 제 양심이 도망친 길이었고, 지금은 통일을 향한 간절한 염원이 담긴 상징입니다. 언젠가 남과 북이 평화롭게 만나는 날이 오면 저는 그 땅굴을 다시 찾아가고 싶습니다. 48명의 동료들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북에 둔 가족들과 그 땅굴이 아닌 평화로운 길로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여기서 살아가겠습니다. 자유를 누리며 감사하며 희망을 품고요.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2로 땅굴 설계자의 고백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